그렇구나. 그럼 지금 검찰 수사는 못마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지부진하다? 네, 뇌물, 배임, 전형적인 네. 돈만 추적하면 되는 범죄거든요. 네. 근데 돈을 추적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검찰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돈을 추적하는 것은 막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저는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저는 당연히 오늘 두 분이 공감하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희한한데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 3부는 원래 이제 변론유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바꿔봤습니다. 변호사 두 분을 모셔서 서초동 이슈인지 여의도 이슈인지 어디 이슈인지 모를 뜨거운 이슈를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임시로 제목 이렇게 붙여봤어요. 스트리트 변호사 파이터. 수병파. 싸우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윤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일단 우리 저 천하람 변호사는 예. 지금 알려드려요 청취자분한테. 저 국민의힘 순천 당협위원장이고 예. 얼마 전까지 네. 지금도 당협위원장이에요? 아니 그 예. 당협위원장이고 얼마 전까지 그 최재형 전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계셨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리고 공격수다 지금. 네. 대장동 의혹에 아마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는 아실 거고. 우리 김윤호 변호사님은 캠프에 소속된 분은 아니세요, 그죠? 네. 하지만 오늘은 엄청난 수비수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은 아마도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 거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윤호 변호사님은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딱 이제 사전 정보를 드리고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김만배 씨가 역대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기자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김만배 씨가 그죠. 언론사 하나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네. 방송사를 세우시겠어요? 네, 그럴 네. 거예요. 네. 어쨌든 김만배 씨가 검찰 출두했는데 혐의가 뇌물 공유잖아요 지금. 네. 뭐 좀 검찰에서 영장을 친다 안 친다 그러는데 김만배 씨가 기존의 의혹들을 다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예전에 정영학회사 녹취록에 보면 청해동이 이루는 그분 것 아니냐, 절반은 니들도 알지 않냐,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데 김만배 씨는 어저께 나가면서 전면 부인했거든요. 내 거라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공격부터 하실까 수비부터 하실까? 뭐 수비부터. 예. 예. 글쎄요, 뭐 일단 김만배 씨가 얘기한 의미는 유동규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 자기 거라고 어제 기자들 앞에 얘기했어요. 예,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이 말만 가지고 싸우는 게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라면 돈 흐름하고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그거를 쭉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정상적인 수사라면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쉬울 텐데. 돈을 따라가면. 네, 근데 만 녹취록에 진술서에 진술에 돈 얘기 빼놓고 또 지분관계도 또 확인하려면 배당금이 어디로 갔나 추적을 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계속 말만 따라다니니까 국민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오리무중이고 여전히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라면 돈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돈을 다 추적을 하고 거기 따라서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한 역할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될 것을 왜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남은 거 다 차포 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호화 법률 고문단 중에서 검찰 출신 쫙 빼고 법원 출신만 하나 딱 골라갖고 수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손바닥으로 다 가리고 남은 거 삐져나온 거 몇 개만 하려다 보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그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에서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쟁점을 흐리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뭐 화천대유나 뭐 천화동이 실소유주라고 합시다. 대선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돈을 지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더라도 티나지 않게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가정이지만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걸 보면 아직까지 수익을 분배해가는 게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뭐 700억이 자기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그걸 받기 위해서 유원홀딩스를 차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실제 돈이 가는 거는 진행이 덜 됐다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뇌물죄도 보면 돈을 실제 받지 않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진술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고 있죠.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뿐만 아니라 정민용 변호사인가요? 그 남욱 변호사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꽂아 넣었다는 그 변호사도 최근에 자술서에서 유동규 씨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유동규 씨 혼자서 이걸 다 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그 의구심에 불을 붙이는 게 이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 절반은. 그분이 누구냐. 뭐 유동규 씨는 잘 아시지만 김만배 씨보다 동생이고 과연 유동규 씨한테 그분이라고 얘기했겠느냐. 그분이라는 거는 뭔가 입에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되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재명 지사다라고 단언하기는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오늘 서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결정적 제보가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이 연루돼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한 말이지만 그들은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라디오에서요? 네.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출근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뭐 이게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지만 뭔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아주 고위직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른 의원이 언제부터 이재명 지사를 그렇게 보호해가지고 경선 끝난 다음까지도 그렇게 함구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곽상도 의원하고 그 아들 곽병채 씨 그다음에 원유철 전 의원의 그 부부죠. 그런 분들이 장기간 회사에 몸담으면서 진짜 주인 하나를 몰라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재명 지사를 지금 비호하는 겁니까? 왜 진짜 주인 하나를 눈치를 못 채가지고 지금까지 그 친박들이 그 이재명 지사가 주인이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지금 웃기는 점이죠. 만약 그 가설이 맞다면. 예,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많은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 뭐 유두를 비롯한 뭐 유동규 씨의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추측이고요. 네. 그럼 거기까지 이 천화동 1호가 김만배 씨 본인 말대로 김만배 씨 100% 김만배 소유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유동규 씨가 어느 정도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계좌 추적을 해서 돈의 흐름을 보기 전에는 가타부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약속만 하고 아직 돈이 안 간 거라고 하면. 약속만 하고 돈이 안 갔는데 11억 8천을 이렇게 구차하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한테 자기 부하 직원한테 가서 11억 8천을 빌렸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구차하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그 1호에 그 뭐죠 화천대유 재무제표를 보면 천화동인 1호에서 돈 빼간 게 나오잖아요. 400 몇십억인가? 473억을 대여금으로 뽑아가는 마당에. 그 이제 FIU에서 잡혔던 그거죠. 그거. 예, FIU에서 잡혀갔던 그 돈을 마음대로 출금할 수 있을 정도로 김만배가 그 천화동인 1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거기서 여따 이혼하는데 위자료 좀 보내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정민용한테 가서 그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 직원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쉬우냐. 돈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 좀 이런 모순되는 상황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계좌 추적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혜영 변호사의 기본 입장은 계좌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동규 또는 뭐 유동규 다른 기타 사람에게 돈이 왕창 흘러들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천화동인 1호는 그냥 김만배 거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그거 외로 말할 증거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사실 검찰한테 굉장히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계좌 추적 영장 신청을 했는데 수원지검이 보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검찰 외에 다른 조직이 계좌를 보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런 검찰한테 핸드폰까지 갔으면 검찰이 모든 거를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핸드폰만큼은 경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는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짜맞추기 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거 하나는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검찰이 뭘 어떻게 짜맞추기를 할 건지 저는 잘 사실 이해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검찰총장도 그렇고 뭐 이분들이 글쎄요 뭐
어디 누구를 봐준다는 건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금 오늘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그 청구를 안 했잖아요. 김만배 씨 경우에. 저는 그거는 사실 그 이해는 두 가지 안 돼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만배 혐의는 사실은 그 곽상도 의원 곽병채 씨에게 간 50억과 그 누구죠? 정영학 회계사가 주장하고 있는 5억 뇌물 이 두 가지 혐의일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조사를 했을 텐데 장시간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 이미 돈이 나온 곽병채 씨 거는 불기소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그 정영학이 주장하는 뇌물 5억은 동준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이것도 기소되기가 어렵다. 저 질문이 네. 있어요. 네. 아니 원래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검찰의 도대체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왜 계좌 추적도 안 하고 돈도 제대로 안 보고 휴대전화 입수도 늦게 해가지고 늑장 수사하느냐는 건 원래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신 이 변호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변호사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 쪽이신 김윤우 변호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검찰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그 부분은 네. 좀 무서워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잡혀가실까봐? 괜찮아요. 잡혀가요. 네. 요새 방송에서 한 말 모니터링해갖고 막 수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 딱 근거가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다른 의도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좀 드러나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지금 검찰 수사는 못마땅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지부진하다? 네, 뇌물, 배임, 전형적인 네. 돈만 추적하면 되는 범죄거든요. 네. 근데 돈을 추적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검찰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돈을 추적하는 것은 막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저는 이상하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도 저는 당연히 오늘 두 분이 공감하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희한한데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 네, 저도 되게 지지부진하다. 물론 각자 생각하는 좀 그 각도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 사건이 뇌물이나 횡령 부분은 돈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게 변호사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뇌물을 주고 그다음에 특히 473억의 용처가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느냐 이게 다 횡령이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계좌 따라가면 되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굉장히 큰 몸통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공공에서 받아야 되는 이익을 유동규 씨랑 이 사람들이 짜고 사적으로 많이 갖고 와가지고 뭐 특급 개발 프로젝트로 만들어버렸다 이거 순식간에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공공이 가져가야 되는 이득을 부당하게 그러니까 민간에서 가져갔다. 이게 배임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이 배임죄의 공범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순히 돈만 따라간다고 해서 될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한 돈을 아직 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 배당하는 단계일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거를 찾아보려면 뭡니까? 당시에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짜고 그걸 현실로 만들었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성남시청이랑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대로 뒤져야 되는데 지금 인허가를 마지막으로 했던 성남시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본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이 핵심 아니냐. 왜 성남시청 안 들어가냐. 이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10월 6일 날 보도된 대장동 벤치마킹 구리 한강변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에서 언론에서 하도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초과이익에 대한 수익 배분을 요구할 권리를 넣자라고 했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 권리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왜 공짜가 아니냐? 초과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면 사업 실패 시 손실 부담을 같이 져야 된다는 게 업계 관행인데 그 두 개를 세트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는 초과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초과 이익 지분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공짜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로 초과 이익 배분을 그 계약서에 넣었다면 사전 확정 이익이라는 걸 대폭 감액하거나 아니면 손실 부담을 같이 협정에 넣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 이득으로 남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협약 체결 시에 이런 손실 부담 약정과 초과 이익에 대한 배분은 같은 어떤 등가적인 가치를 가진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협약 체결 당시에 이 두 개를 같이 넣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 제로로 보고 어떤 이익이나 손실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손실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사전 확정 이익도 전혀 안 깎고 그러고 초과 이익만 배분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공짜인데 왜 안 받았냐 이러면 배임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 그거는 대가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 대가를 치르기가 싫어서 내가 안 받았다면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지금 그쪽의 수사를 집중하기보다는 뇌물의 수사를 집중하는데 문제는 김만배가 줬다는 5억이 남욱 씨의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그 수표가 나왔다. 반증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있었던 그 5억 뇌물은 입증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게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검찰이 업무상 배임보다는 뇌물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들어가는 거다라는 취지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 좀 건데. 불필요한 조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지? 유동규 구속영장에 업무상 배임 넣어가지고 영장이 가설일 발부됐잖아요. 뿐이죠. 가설이죠. 어쨌든 뭐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든 기소된 범죄 사실이든 이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가설.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 확정된 수익이랑 나중에 초과 수익을 잘 형량해서 그런 걸 잘했으면 배임이 안 되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과정을 제대로 거쳤느냐가 수사 핵심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유동규 씨가 그 사람들이랑 짜고 치느라 뭐가 더 유리한지 이런 거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금방 그냥 초과 수익 환수 필요 없어. 밑에서 초과 수익 환수합시다. 해도 그냥 뭉개버리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확정 수익만 가져오자 이렇게 했으면 그게 배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동규 의지보다는 그건 당시 성남시장의 공공이익 환수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사업 수지표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은행 PFIM이 여의도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요. 예상 개발이익이 6,144억 정도였는데 72%인 4,583억을 공공으로 환수한다. 이게 처음 시작했던 거고 실제로는 개발이익 9,543억에 중에서 5,503억 한 58% 정도를 공공으로 환수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기준으로 하면 50% 더하기 1주만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분보다 많은 58%를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이 손해가 있는 걸까요? 실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하면 공공은 영혼을 투자하고 민간 사업자가 거의 사업에 필요한 돈은 다 조달해서 넣습니다. 그런데도 영혼을 투자한 곳에서 공공에서 58%를 환수했습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많이 환수했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량을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궁금한데 검찰에서 업무상 배임 영장에 넣었는데 법원에서 왜 발부했어요? 혐의가 그때는 저는 혐의 자체는 그때 심사가 매우 약한 단계의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가 핸드폰을 숨겼다는 보도가 나고 무슨 체포될 때 병원 가고 나중에 간다고 했다가 잡힐 때 저항을 했다는 보도가 나고 이런 어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가 사실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지 아닌지는 판사 좀 약하게 잘 모르겠는데 너 도망가고 핸드폰 숨겼으니까 구속 이렇게 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좀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거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나온 것 중에 증거가 지금 없어가지고 처음에 그 녹취록만 가지고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정민영 변호사 한패거리죠. 정영학 회계사랑 거기서 자수서를 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김만배 씨는 어저께 걸어 나왔습니다. 네. 물론 김만배 씨 신병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일 잘못됐다고 하는 게요. 공공이 영원을 투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은 단순히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권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개발 내지는 민관 합동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을 공공이 수용권을 행사해서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인허가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틀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면파 오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